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기자 김교원입니다. 2기자 김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석우입니다. 아, 오늘이 첫 방송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4기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날씨 엄청 추웠는데 예. 수도 계량기 괜찮았습니까? 다행히 오늘 안 얼었어요. 왜냐면 예. 한번 경험을 하니까 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예. 어떻게 대비합니까? 물을 정말 약하게 틀어놔야 됩니다. 물을 맞습니다. 틀어놓지 않으면 이게 계량기가 얼어서 드라이기로 한 30분 이상 말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하 10도 정도 내려갈 때는 이제 독자분들도 이 물을 틀어놓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농장군은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물을 틀어놔라. 조금 틀어놔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날 추울 때마다 네. 저기 수도 계량기 괜찮은지 우리 4기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4기자 2024년에도 더 좋은 기사 더 많이 쓰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토크 4기자가 준비했죠? 예, 제가 이번 주에 실린 레드 기획이죠. 거기에 이제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네. 저희가 기사 보통 쓰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사를 쓰고 나서 그 기사를 가지고 다시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내러티브 논픽션이라는 좀 장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러티브형 기획 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설과는 좀 다릅니다. 예, 왜냐면 소설,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다 취재를 해서 이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 나가는 방식으로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쓰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조금 더 잘 읽힐 수 있도록 쓴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형식의 글쓰기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되게 익숙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뭐 AP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도 이런 식의 글쓰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훨씬 더 그 몰입도 있게 읽히도록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예. 뭐 스트레이트, 뭐 역피라미드 이런 거에 기자들이 익숙해져 있고 다른 방식이라 하더라도 뭐 해설 기사, 칼럼 이런 거에 익숙하지 내러티브형 그 글쓰기는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전에도 이런 글쓰기가 있었어요. 네. 뭐 조갑재 대표라든지 이전부터 이런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주류가 아니었던 거죠. 계속 이제 조금씩 이런 글쓰기를 천착해온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이번에 관심 갖게 된 거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쓴 기사를 다시 쓰는 거죠. 그게 그 팩트 스토리라 그래서 그 웹소설, 웹툰 어떤 실화 방식의 이런 걸 웹소설로 만드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기존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이거를 다시 내러티브용으로 써보면 좋겠다라는 걸 골라서 같이 작업을 해서 개간 미스터리라는 우리나라 한국 추리협회에서 만든 추리문학 네.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린 2편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가 선택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뭐 말씀하신 그 조갑재 씨 그 사형수 오이용 이야기 그쵸, 굉장히 유명한, 너무 예. 재밌게 예. 봤고 그거 보면 아주 그냥 사형수를 만드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라는 게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소설화하는 거 사실 이게 공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이 많이 지금 사실 언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잖아요. 뭐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신뢰를 잃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설화하는 게 예를 들면 저널리즘 쪽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소설처럼 돼 있는 형식을 보면 좀 이게 기사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좀 그렇죠. 그리고 예. 어떤 신뢰도를 갖기 어렵고. 근데 사실 어떤 우리가 대화를 기사에 담으려고 할 때 그냥 기사라고 하면 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 정도로 그렇죠. 쓰거나 이렇게 한두 명한테 확인해도 되지만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자한테 물어보고 그 대화 기록이 있으면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뭐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못 담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온도는 어땠는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다 찾아보고 정말 세밀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정말 일부만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사 저널리즘 측면에서 훨씬 더 훌륭한 취재, 더 많은 취재와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 글쓰기라고 볼 수 있는. 진실에 가깝다. 예, 그렇죠. 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야마, 주제에 맞게 누락되는 정보들이 많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 그냥 그 근거들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쓰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면 물론 양은 더 훨씬 길어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더 많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밀한 취재나 그런 것들이 덧붙여지기 필요하겠군요.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언론의 어떤 신뢰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도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자기가 본 것, 어떤 진실한 내용 이런 거보다는 발표 자료, 뭐 세월호 때 우리가 뭐 다 구조됐다 이것도 맞습니다. 발표 자료 보고 썼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소설 형식으로 쓰는 게 어쩌면은 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내러티브 논픽션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뭐 기자들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다르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언론사나 기사들이 많고 똑같은 형식의 기사가 하루에도 몇백 개씩 쏟아지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기자 유튜브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우리가 기사 쓴 거를 이런 방식으로 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논픽션으로 다시 쓰는 것도 내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알리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네. 언론사 기자들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그 새로운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널리즘과 문학의 한 중간이랄까요? 그런 그 저널리즘의 바탕을 두고 하는 문학, 굉장히 우리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고요. 오늘 그 핫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20일 첫 번째 본격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선균 씨의 네. 죽음과 관련된 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 기자하고 제가 한 꼭지씩 맡아가지고 썼는데요. 네. 저는 뭐 이렇게 그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그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약물 중독자들 많이 만나신 분이에요. 88년부터 이제 그 약물 중독 치료를 해가지고 33년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선균 씨 사건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3년간 하나도 안 바뀌었다. 아이고. 33년 전에도 마약과의 전쟁을 했고, 33년 전에도 마약은 엄벌해야 된다고 했고, 언론도 엄벌해야 된다고 했고, 수사기관도 엄벌해야 된다고 했고, 또 33년 전에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있었고, 언론이 똑같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마녀 사냥을 했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네. 저는 이선균 씨 사건의 어떤 전말, 그걸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선균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 그다음에 언론 보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 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 기자가 굉장히 그 또 이 정의의 수호자였나요? 정의 수호자 아니라 진실의 수호자로 알고 있어요. 진실의 예. 수호자처럼 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아 그래요? 이선균을 누가 죽였나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데. 그렇죠. 그게 이렇게 딱 범인이 있는 겁니까? 좀 전에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찰 그리고 언론 그리고 정부 이 세 가지 주체에 책임이 모두 있다고 저는 이 취재 과정에서 느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경찰은 좀 수사를 무리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사실 4차례나 마약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또는 그 감정 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사를 중단했어야 되는데 4차례 정도 나왔으면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은 예규 같은 데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에서 보통 간이 검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간이 검사에서 안 나오면 조금 더 장기간 알 수 있는 그 정밀 검사를 하거든요. 정밀 검사해서 보통 나오는데 안 나오면 보통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마약 수사하는 수사관들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왜 종결한 겁니까? 그게 사실은 궁금한 예. 점이죠. 그런 게 사실 어떤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두 번 만에 끝내지 않고 세 번째 마약 검사를 했고 또 네 번째까지 했어요. 그러고도 종결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끌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경찰 논리인 것 같은데 네. 이 마약류 간이 검사나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제 마약 투약이 인정이 돼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뭐 근거로 계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선균 씨 경우가 아주 예. 독특한 유일한 사례는 아니라는. 그 전에도 연예인들 그렇죠. 중에서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건은 그 이선균 씨와 마약을 함께 했다고 주장한 그 어떤 실장 그분의 진술만 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마약이 이 몸 안에서 나와야 마약 성분이 몸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어떤 다른 게 있다면
그러니까 또 제3자의 뭐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성균 씨 본인의 자백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찍은 뭐 녹음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여성 그러니까 진술 이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증거가 있다는 그 제시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언론들이 좀 상당히 사실은 뭐 이렇게 비극을 낳은데 굉장히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무슨 뭐 누구 살인이라도 저지른 건가요? 이게 어떤 단순 투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고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경미한 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도대체 이게 언론들 어떤 잘못을 했다고 취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번 사건은 그 경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사 상태에서 언론에서 보도를 시작했어요. 내사 상태라는 거는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한 상태예요.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 해야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건데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이제 술집 그 실장 그 분의 진술만을 가지고 경찰에서 계속 그 흘리는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흘렸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계속 이제 보도를 했고 특히 이제 훼손될 수 있는 그 피의자의 어떤 인권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뭐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는 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많죠? 이틀이 아니죠.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 동안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장님이 언론 보도도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예인이 이런 그 마약이나 이런 추문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저 분야의 연구원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그쪽의 연구 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그 집계한 전체를 다 하진 못했고 집계한 10년 동안 자살자의 숫자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명 이상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법무부도 정부의 다른 기관들도 더 이제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포하는 것 그것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언론인으로서. 예, 저도 기억나요. 3차 음성 떴을 때 와 이거 진짜 사고 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걸 적극적으로 보도하진 않았는데 언론에서 거의 이제 피의자나 다름없게 다루었는데 그렇죠. 물증이 계속 안 나오는 상황에서 한겨레 신문도 보도했습니까?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이 경찰도 언론도 이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까지 와버렸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증이 이제 물증이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계속 소환을 하고 할 때는 물론 중요한 핵심 증인이 있어서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소위 여론전을 한 거 아닙니까? 뭐 언론이 했든 뭐 경찰이 했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마약 범죄자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어떤 기관의 관성도 되게 크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지금 삼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가 이제 기사로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근데 피의 사실 공표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위험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수사관이나 피의 사실을 받아서 기사를 쓴 기자는 그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확증 편향, 경로 의존성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수사한 내용 처음에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 자기가 기사 쓴 내용 이것이 틀리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렸기 때문에 또는 보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수사기관은 기소를 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언론도 죄가 있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그러면 그 피의자는 어마어마한 사실 타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 그러면 재판이 보통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동안 그 삶이 거의 망가지거든요.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무죄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인생이 다 갈갈이 그렇게 찢겨버렸는데.
그런 위험성 때문에 사실은 너무 서둘러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몇 주 전에 인터뷰한 그 신성식 검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에 알려지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수사기관이 동력이 됩니다. 수사의 동력이. 그래서 정말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A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수사기관 아니라고 하면 그렇지. 언론이 다 같이 수사기관을 욕하기 시작하기 그렇지. 때문에 오보가 그거를 되니까.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반대로 어떤 국민이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알게 됐는데 기자가 이거 국민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 핵심 증인의 출연이라든가 그럴 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피의 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그럼 그걸 다 함구하고 가자고 할 것인가 그거 되게 복잡한 문제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뜨거운 주제인데 그러니까 뭐 그 지난번 제가 이제 토론회가 있어서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대체로 정리된 어떤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사 상황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사 중에 보도할 때는 그 기자가 단지 수사기관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충분히 확인해서 직접 취재해서 보도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을 알려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지금 그 무명인은 이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름을 안 쓰고 유명인은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돼서 이게 기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재판 가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이나 그 언론사에 일정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사실 정리는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지켜지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이 뭐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이다. 뭐 내사나 이건 사실 뭐 형식적인 것이고 기자가 판단했을 때 그 수사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실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도 뭐 수사기관이 알고 뭐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문서로 적어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뜻하지 않게 뭐 말실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피의 사실 뭐 법으로 따지기 애매한 그런 그 실제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실무에서 언론이 결국은 좀 그런 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사안과 어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재판에 갔을 때는 어떤 양쪽 당사자 중에 한쪽의 주장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계속 인식하고 알리고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는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수사 단계에서 보통 피의자들이 반론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 안 하냐면 그게 또 다른 추가 수사의 그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론을 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자기는 다투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그러니까 피의자가 충분히 자기의 어떤 반론권을 말하자면 그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인 거죠. 수사기간은 수사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막상 기소돼서 재판으로 가면 기사를 안 써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죠. 진짜 진실과 정의를 알고 싶다면 세우고 싶다면 재판에 가서 다투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저도 경찰팀 기자할 때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경험해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사 단계라도 어쨌든 경찰관이 그런 거 얘기하다가 그런 걸 알게 되면 정말 이거를 기자가 단독이죠. 예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내사 그러니까 그것도 단계는 거의 단독이죠. 예, 잘 안 흘러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고 네. 또한 동시에 저 여기서 영풍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영풍 석포재련소. 그러니까 이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국민의 알 권리가 배치되는 영역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기자께서 실무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 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틀어막을 경우 굉장히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영역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를테면 영풍에서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는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완전히 봉쇄됩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들어가면 바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뭐 다툼의 여지도 없어요. 네. 근데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하면서 안 알려줍니다. 누가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안 알려주죠. 모든 수사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노동부의 노동 수사에 대해서는 딴 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수사관이 공표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그것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그냥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자들의 취재 범위는 거의 사실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수사하도록 빌어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지대도 있다. 그런 고민이 저는 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그 기자가 그게 보람이 있습니까? 그게 경찰이나 검찰이 한 일이지 기자가 그걸 전달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어떤 취재 윤리적인 부분들도 기자들끼리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쪽에 뭐랄까 어떤 입심양명을 원하고 어떤 고가 기자들도 입심양명을 원하죠. 그래서 만나는 그게 거죠. 이제 네. 그 기자가 한 일이냐 이거죠. 그런 생각도. 근데 저는 요 사안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수사 일반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마약 사건이라고 특수성이 조금 많이 좀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인터뷰한 조성남 원장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저기 좀 이렇게 시골에 살던 분들은 꽁을 이렇게 보면 꽁이 이렇게 도망칠 때 보면은 풀숲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머리만 이렇게 딱 박고 있거든요. 몸통은 다 나와 있고. 닭도 그렇죠. 아니고? 닭도 그래요. 네, 꽁하고 닭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사실 네. 사촌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약 사건, 마약이라는 것도 사실 잘못된 말이고요. 마약류라고 해야 되고 사실은 뭐 대부분은 약물.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물 남용 사건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사건만 나면은 우리가 이제 꽁처럼 이 어떤 마약류 어떤 사안이라고 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뭐 이것만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고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마치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머리만 풀숲에 감추는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성균 씨 사건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도할 일이었는지 뭐 무슨 내사 단계에서 뭐 김건희가 백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뭐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 이태원 참사 가족들 행사하는데 사진 기자 갔더니 사진 기자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성균 소환 그렇죠. 취재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태원 유족들이 이제 하는 행사보다 그렇죠. 뉴스밸류가 훨씬 높다고 판단한 게 정상입니까? 이게 슬프네. KBS 그 그 사측대가 보도했던 그 팀장이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남용은 공중보건과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 범죄다. 근데 이 마약 범죄도 사실은 이 투약 범죄와 판매 범죄, 또 판매 범죄 중에서도 이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범죄와 또 투약 중에서도 협박을 당해가지고 이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공급책을 고발하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보면 이런 사건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마약, 자극적인 말을 써서 중대범죄다. 그래서 보도해야 된다. 이게 이런 부분이 마약이 나오면 예를 들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전원책 씨. 김일성 뭐 개새끼 해봐. 네. 마약 나쁜 놈 해봐. 이 말을 해야지만 우리가 마약을 다룰 수 있는. 검증하듯이 네? 예. 사상 검증하듯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이번 그 이성균 씨 사건 어떻게 보도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도할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도할 게 안 된다. 그렇죠. 보도를 하지 않았던 그렇죠. 것이 더 좋았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보도를 뭐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 투약이 우리가 이제 보도도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 보도를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해서 얻을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든 언론이든 우리가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보도를 합니까? 그렇죠. 왜 수사를 합니까?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도록 보도하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 비난해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 투약자들은 숨고 마약 사범들이 숨고 가족들은 더 고통받고 맞습니다. 치료받을 기회는 계속 박탈되고 아무 도움받을 게 없고 결국은 이런 비극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마약 사건은 이제 범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판매나 제조하는 것도 범죄고 그걸 사용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데 사용자의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이 피의자기도 하지만 범죄자기도 하지만 또 피해자인 측면도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벌과 치료 양쪽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실 그 범죄자인 측면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특히 이번 보도 같은 경우는 그 혐의와 관련 없는 그 이를테면 그 술집 실장과의 그 사적인 관계 그리고 가족들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거든요. 이성규 씨 가족이 뭐 어디로 가고 이런 거를 왜 보도를 합니까? 아니, 그게 어떤 아니잖아요. 말거리인지 그러니까 정말 아니 그 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확하게 그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명확한 건데 오히려 그런 것은 거의 보도가 안 됐고 이것은 뭐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까지 다 보도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약을 거의 처벌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치료는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안 하고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이제 정부가 왜 안 하는지 정부는 이제 한다고 하죠. 이제 뭐 조금씩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아는 검사 그 마약사범 수사하는 검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작년 5월에 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신규 진입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엄벌을 해야지 신규 진입 안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신규 진입 왜 하는지 아냐. 감옥 가가지고 교도소 구치소 가가지고 투약자인데 마약 배워와.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제조하겠죠. 아 이걸 팔아야 판매하겠죠. 판매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판매책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신규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착각이다. 신규 뭐 엄벌하면 신규 수요가 그래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줄었습니까? 마약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애들.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저 일기자 기사에 보면은 그 한동훈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한동훈이 또 나와서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권위주의 정부들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때도 이 마약과 전쟁을 했죠. 그리고 그렇죠. 또 이민자 단속 이런 것도 세게 하고. 필리핀도 두테르테. 네, 마약 그냥 다 관련해서 죽여버렸죠. 그렇죠. 예. 이 도대체 이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왜 이 어떤 마약 그러면은 어떤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타도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 예. 권위주의 정부잖아요. 네. 권위주의 정부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고려하고 배려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벌백계 형사처벌을 통해서 근절시키겠다 이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 고려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부는 검사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요직에 많이 있고 대통령 법무장관이 다 이제 검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형벌주의라는 게 형사처벌주의. 그러니까 범죄는 벌로 다스린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뭐 휴머니즘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개선하는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잘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소시민적인 동기도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 범죄와의 전쟁을 실제로 하는 것이 사명이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쉬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경찰에서도 마수개가 실적 내기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수사기관의 실적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사실은 맞습니다. 마약을 계속해서 일종의 굉장히 뭐랄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영향을 주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다수의 인식과 맞물리면 사실은 제거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가장 쉽게 눈에 뭔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해결책일 것 같아요. 제거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면 되지라는 네네. 생각의 발로로 그렇죠. 나온 그 방식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당연히 나온 거고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고 실제 그게 정책으로 많이 이어졌어요. 이를테면 마약 관련 예산이 그 2023년에 70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특진자를 6배로 늘렸어요. 원래 10명도 안 됐는데 50명으로 특진자를 늘렸어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마약 그 수사 담당하는 과를
부로 승격해가지고 인원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 현장에 있는 검사들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선균 씨의 정말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교훈을 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언론 보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져야 하는지, 특히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겨레 20일에서는 계속 관심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1부 주제는 여기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어떻게 하죠? 이번 주 한겨레 20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베트남전에서 그 학살에 관여됐던 그 한국군 출신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한겨레 21이 이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의 학살 문제를 다룬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1999년부터 보도를 해서 굉장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도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3기자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2부에서 그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